무신분립의 좌장이신 김성문 위원님께서 평소에 국가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 저희가 기본의 토론으로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다시 들어보신 말씀이 있겠지만 설명을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무신분립 창립 때부터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패널보다도 밥보다 고추장이 많더라고. 패널보다 적게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고 불안했는데 기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떼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마 시기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바로 그런 시기에 뉴스거리가 혹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셔서 언론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 기대에 부응이 될런지 무난히 잘 끝나면 별로 기사거리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논란이 심하게 되면 기자들은 좋아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현 사회보는 사람께서 무신분립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나도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SBS라는 데서 무슨 특정 아젠다를 놓고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정 전반을 한번 되짚는 그래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하나씩 또씩 제시했는데 그것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근지를 갖고 있는 SBS에서 와서 강평을 하라는 시간에 내가 가서 보니까 그 국가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 자산,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 외에 아주 필요한 사회적 자산이 있다라는 게 공통된 패널들의 합의된 의견이었어요. 결론을 그걸로 내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자본의 요체는 신뢰라고. 무신분립의 이 신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인변에 말씀을 써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을 꼭 지킬 때 사람 관계에서 기본 신뢰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선진국은 뛰어나게 잘 돼 있고 수치로 비교하는데 엄청나요. 3배나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에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해법도 거기에 있다고 결론을 냈고 나도 거기에 관한 주제에 관한 얘기를 좀 했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2500년이라는 공자가 자공이라는 제자한테 한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정치는 뭐가 요체입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안보가 중요하다. 군사 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밥식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인데 밥이라는 얘기예요. 밥. 그걸 식이라고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셋 중에 꼭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부득이해서 하나 버려야 한다면 뭘 버릴까요? 안보를 버리라는 공자가. 그 다음엔 경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자원이. 그래서 아니 경제 안보 때문에 정치가 뭘 하자는 겁니까? 신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신뢰가 없으면 치자와 피치자 간의 인간 사회적 관계에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없어. 국가가 없는데 무슨 안보라고 무슨 경제를 해. 이거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상호 간의 신뢰가 떨어지면 국가가 될 수가 없고 국가가 되지 않는데 무슨 안보를 하고 무슨 경제를 하느냐인데 지금 현재에도 딱 맞는 소리예요.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여야 간의 신뢰가 국민 간의 신뢰가 이게 떨어지면 없으면 국가 자체가 없는데 안 보고 경제가 한만 얘기했다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일찍이 착안하셔서 무신분립회를 만드시고 정치 일전에서 말 곱게 하기 운동도 하시고 일치 운동도 하시던 우리 김성근 좌장께서 여기는 회장이 없다고 그래서 하시는 게 이만큼 그래서 열림이 쌓여서 전당대 준비위원장까지 이제 맡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당을 신뢰의 기둥으로 잘 세우실 거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목표도 잘 정했어요. 내가 보니까 전당대 3대 목표. 첫째는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의 질서가 없으면 신뢰가 안 되고 신뢰가 안 되면 무너진다는 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정해야 됩니다. 최근에 공정과 관련해서 개판 안 하먹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신문에서 쓸 말이 없으니까 썼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개판 안 하먹기는 말을 돌리면 개판 안 하먹기지만 좋게 말하면 개파 안배인데 공정성은 지역 안배와 개파 안배가 안 됐을 때 나옵니다. 사실은 그 안배를 잘하면 공정하다고 그럽니다. 철저히 공정을 기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개파가 골고루 다 섞였다라는 뜻으로 만약에 개판 하나 먹기라는 말을 쓴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고려가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대선 나올 분, 앞으로 저 총선에 나올 분, 당대표에 나올 분 이런 분들이 뭉쳐서 서로 이런 일 저런 일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빠졌으면 그분은 서운할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그럴 겁니다. 왜? 개파 나눠먹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그런 점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희망을 얘기하셨던가요? 화합을 얘기하셨던가요? 화합. 화합도 뭐 공정하면 화합됩니다. 믿으니까요. 화합이 돼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해서 공정, 화합, 미래를 이번 전당대 준비위원회 슬로건처럼 내세우신 그 탁월한 식견에도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대체로 한번 만들어진 룰을 자꾸 고치는 거는 나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나가 만들어져서 지키고 하는 속에서 영미법계통은 관례로도 법이 되는데 우리도 좀 그런 룰이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당대 준비위원회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나 좀 할 일이 없어서 강령책 지난번 된 거 좋다. 고칠 건 요거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 그거는 당원도 마찬가지고 당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당교 분과에서 할 일이 별로 없으면 좋겠어요. 또 이거를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 좀 안정감 있게 좀 예측 가능한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거를 좀 전준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 이것은 제가 그 뭐 딴 게 아니라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오래 정당한 사람으로서 너무 그냥 전당될 때마다 기본 룰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거가 우리 당을 결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만 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현 당원 당규대로 좀 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많이 모아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도 좀 그 비슷한 취지도 좀 있네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당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전당대회의 목표와 과제에 관해서 의견이 정리가 되면 전준에서 이거를 착착 하나씩 둘씩 결정을 해 나가면서 당은 동계되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정은 여기가 아니라 전준에서 정해질 것이지만 대체로 예상하는 날짜는 2월 8일쯤 됩니다. 땡길 수 있는 가장 빨리 땡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또 장소가 가능합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그래서 그날로 예정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전준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자정 스스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목표를 잘 정하셨고 그거에 따른 과제 하나씩 해결된다면 당이 이제 내일 위에 올라서서 달리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혁신위원회 나는 혁신의 주제를 실천이라고 봤기 때문에 다른 당은 혁신만 찾고 이것저것 막 인기 끌듯 하다가 요새 망했습니다. 신뢰가 상실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뻥을 까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문만 크게 났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먹을 게 없구나 이러면 그건 끝나는 잠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목표를 실천해뒀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확실히 작은 거 하나라도 의청무결을 거쳐서 법규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 짚어갔기 때문에 15개 이상 지금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은 뻥만 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은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전대 준비와 정치 혁신을 실천으로 하나씩 해가는 정치 혁신을 실천으로 한다는 이 취지에 맞춰서만 가면 2월 8일 날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김성건 의원입니다. 네, 이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전당대 준비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되는 첫날 공정한 전대, 화합하는 전대,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 주는 전대를 만들어서 20대 총선의 기초를 확실히 닦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당헌 15조에 하면은 전당대회의 권한에 대해서 대체로 한 5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첫째,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두 번째, 당헌의 제정 및 개정, 세 번째,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등의 선출,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합당과 해산 의결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강령과 정강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이 강령과 정강 정책입니다. 현재 강령은 지난 2013년 5.4 전당대회 때 전면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할 때 다시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강령에 비해서 다소 중도적 입장이 가미되었고, 또 최근 개정 시점이 불과 1년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대체로 지금 중도하고 진보적인 입장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강령도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헌 및 당규의 제정 및 개정. 요건 3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공천하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2016년 20대 총선을 1년에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20대 총선을 지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전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대 총선 후보의 공천이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과거 총선 때마다 선거에 임박해 국민 참여 경선이니 또 뭐 배심원 제도니 등등 새로운 경선 룰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도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당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후 오픈 프라이머리, 중대 선거구 도입 등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모든 변수를 염두에 두고 한번 만들어진 공천 시스템은 가급적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대표가 속한 계파가 공천에 유리하고 다른 계파는 공천에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공천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당헌 당규의 공천 규칙에 따라서 공정한 집행을 해서 해야 계파 정당이 아닌 진정한 공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계보가 아닌 시스템이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면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의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그만큼 양질의 후보들이 공천되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당의 조직 기반 강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구당원, 특히 이제 민주당 구당원의 노쇠와 또 당에 대한 불신 등으로 현재 저희 당의 조직이 약화 혹은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및 일반당원을 제대로 정비해야 됩니다. 선거 때마다 숫자가 늘어났다가 또 선거 끝나면 바로 줄어드는 이런 들쑥날쑥한 권리당원을 정비하고 대의원을 당원의 추천에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한을 명확히 해서 이들이 주인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당헌 제1조에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과 SNS를 통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서 제도화된 온라인 지지자를 확실히 확보하고, 이들이 기존 당원들과 함께 우리 당의 정책 결정과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온라인 당원 지지자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원을 먼저 제대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지지자는 또 그걸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축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당의 전면적 체제 정비. 투명한 공천 시스템과 당의 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것 외에 20대 총선이라는 대전을 앞두고 당의 전반적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노인, 청년, 대학생, 여성,
장애인, 노동, 재동포 등 각계각층의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고 대안정당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이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합법화해서 원외위원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이렇게 양해가 되고 있지만 원외위원장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선출 및 지역위원장 선임. 지도부 선출을 통합으로 하느냐 분리로 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순수 집단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단일 집단 체제로 하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저희 당 혁신위원회에서 당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에서 단일성 집단 체제를 건의했고, 그때 저희 당의 당무위원들, 중앙위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57%가 이 단일성 집단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당헌이 되어 있습니다. 당헌은 당의 헌법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개정의 사유가 있다면 또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권과 당권 분리 문제는 당헌 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헌 25조에 의하면 대권 후보에 나가는 사람은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대선 후보 될 사람은 당권에 나오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대표를 맡으면은 이 대권 후보가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다, 또 이런 주장은 있는 또 타당한 것이 사실이고, 또 반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또 확실한 대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또 그런 주장도 있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사심없이 당을 운영해서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오로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경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진심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혁신위원회, 선관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여기 모 최고위원님께서 우리가 그 공직선거에는 쓸 수 있는 비용의 한도가 있는데 당내 선거에는 그 한도가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회 경선이냐 원샷 경선이냐, 현장 투표냐 전화 투표냐는 문제 등은 최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외에도 전당대회 과정 혹은 그 이후에 우리 당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시로 당대표가 바뀌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이 악순환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당의 확실한 리더십을 세울 것인가, 또 갈등 관계에 있는 당내 여러 계파를 어떻게 역동적인 대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반대만 하는 무능한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서 어떻게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인가, 또 약자와 사회 정의를 위해 용감히 싸우면서도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따뜻하게 접근하는 생활정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등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그 패널들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쌍전의 자세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쌍전이라는 것은 그 양쪽을 다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늘 중도냐 진보냐, 또 온건이냐 강경이냐, 친노냐 비노냐, 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등등을 놓고 갈등하고 충돌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양극단이
either or, 즉 대립적 관계가 아닌 both and, 상보적 관계로서 당내 중도와 진보, 온건과 강경, 친노와 비노, on-off, 또 영호남 등이 조화롭게 병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 양날개를 펼쳐서 힘차게 비상해서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감동의 전대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이 김성곤 위원장님께서 준비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다 옳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기자분들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전대는 기자들의 관심은 역시 이제 누가 출마하느냐,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문재인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가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제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전대하면은 인물이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가지고 좀 다른 것은 많이 사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대를 통해서 좀 당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체계나 정책이나 노선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눈에 안 보이고 대표가 누가 되느냐만 많이 관심을 끄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슈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전대에서 중요한 건 지도부 선출이니까요. 우리 당의 그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로 역시 이제 계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은 역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당장 눈앞에 둔 문제로는 그 이번 선거에 그 선거 캠프에 의원들을 참여를 금지하는 것도 한번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나라당이 아마 그런 제도를 잠깐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는 또 당대표 출마자들 중심으로 캠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고 하면은 또 무슨 누구게 뭐 개파 파벌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또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대만큼 우리가 만약 개파 갈등, 또 개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장 당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당장 선거 캠프에 의원들 참여를 금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개파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봅니다. 역시 이 개파가 나누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뭐 패권주의까지 나오게 된 것은 역시 이제 공천을 둘러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 있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원칙으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명확히 원칙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개파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헌을 만들 때도 이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또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성 체제냐라는 게 논점이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우리 당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너무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 또 뭐 당내 뭐 갈등만 노출이 되고 어떤 당의 의사를 하나로 집결할 수 없다, 그런
비판이 있고 또 단일성 체제로 가게 되면 너무 또 대표가 독주한다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의 대표의 그 지도력을 확립하면서도 또 의견을 합의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한 것이 그 선출 제도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향식 선출 제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도 논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당대표 선출 규정을 보니까 당원과 국민 비율이 7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선거인단이 20만을 약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래도 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정당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당이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20만보다는 더 많은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그러한 선출 방식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을 하고 전당원 투표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당대표 선출 방식을 만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정책정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늘 전당대 때마다 우리 당이 정책적으로 좀 더 유능해져야 되고 새누리당보다 더 앞서는 이기는 정당이 돼야 한다라고 늘 하면서도 실제 그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지도부 구성이 되면 대체로 정책 기능들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17대 하고 이번에 19대 와서 보니까 17대 물론 그때는 여당이었습니다만은 정책위의장이나 정책 기능이 상당히 오히려 약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저희가 크게 반성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책 기능이 강화되지 못하고 정책 정당으로서 유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 패배했다라는 중요한 그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김한길 당대표가 선출될 때도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정책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정책 기능을 좀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당은 대정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이제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그 정책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으로 당연히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이 당내에서 좀 더 발언권도 강해야 되고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민주정치연구원 독립성도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정책 엑스포라든가 또 전당원 정책 투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이지만은 그 책임 의원제 같은 것을 적극 도입해야 된다. 직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책임 의원제를 도입해서 그 의원이 그 책임을 지고 소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직무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하나 당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 선출된 분들은 이미 무대에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4년 동안 임기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런 것들이 다음 공천에도 반영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윤리위원회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물론 뭐 지금도 다 핵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당윤리위원회가 좀 더 강화되고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좀 더 우리 당이 구당이 서는
질서가 있는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뭐 지금도 당내 이제 플랫폼 네트워크 TF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이상 비대위원장님 임기 내에 어떤 네트워크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첫 발을 디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 좀 더 당연에 정확한 규정을 줘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그 유급 운동원 수, 선거 운동원 수를 제한해야 된다. 사실은 당내 선거야말로 가장 소위 말하는 그 돈의 약발이 잘 먹히는 선거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운동은 제한도 없고 돈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돈을 많이 쓰는 분이 유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직선거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원의 수를 제한을 해서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당의 현재 모습을 냉정하게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당의 이 뭐랄까요, 동력이랄까, 이런 융합력 이런 데 있어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인 정당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후퇴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청년 조직이 연청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문희상 의장님도 거기 출신이십니다만은, 전국적인 청년 조직이 당의 이 말하자면 실천 부대가 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자영업 지역 기반 있는 분들이 지역위원회의 조직의 골간이 되고, 그리고 별도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에게, 총재에게 직보하면서 노동계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갖고, 지금 저희 당에 없습니다만 농민위원회가 전국적인 농민조직, 카농, 기농, 또 전농 등 이 농민 군단위 조직까지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계급적, 계층적, 지역적으로 조직이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로 쇠퇴했다. 저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언론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직능 조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야당이 독자적인 네트워크 체계가 없다는 건 그만큼 우리 정책을 홍보할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표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당이 당원,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정당이 아니고 중앙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네트워크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당의 문화도 후퇴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 때 수권 정당을 꿈꾸던 그 당원들의 모습은 보수와 진보가 동거하면서 우리 당이 너무 빨갛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교적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우리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당에 있는데, 내가 가보니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참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 우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 저 같은 운동가 출신 선배들이 무슨 소리냐, 내가 그 당에 있는데 나를 믿어라,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보적 생각이 꼽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좌우의 축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직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 당은 사실은 서로 약간의 노선의 차이가 있으면 저 집단 때문에 우리 당이 안 된다, 제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정도로 오히려 견해의 차이가 더 넓은 지지자를 확보하는, 저 사람은 나와 견해가 다르지만 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당이 저쪽 내가 포괄하지 못하는 지지자를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동반자다, 이런 수권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나와 차이가 있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경향들은 저는 그만큼 우리 당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약점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당의 체질과 문화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목표가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 당원과 국회의원이 모든 걸 바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의들이 모여지고 그런 걸 통해서 당을 더 사랑하고 옆에 있는 동지와 당원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듭남의 어떤 장이 전당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거듭 우리 당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제도의 변화를 가져와서 안 된다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있는 제도는 사실 지난 10년, 15년간 시험에 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어느 특정 계파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이 정도 온 많은 제도들이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쪽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 가령 순수 집단지도 체제, 저는 이건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의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대변인을 8번씩 하면서 제가 모든 체제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순수 집단지도 체제일 때 우리 당이 가장 무력했습니다. 2위, 3위한 후보가 1위 후보 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공개 회의에서 싸우고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저는 이런 행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순수 집단지도 체제라는 것이 사실은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다. 그런 경험 속에서 지금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가 온 것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순수 집단지도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총선 대선을 앞둔 정당을 지도 체제를 무력화시키자는 얘기에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절대 이건 반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개파 문제인데요. 역시 저는 이 전당대회 때마다 반복됐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확보 경쟁, 이게 바로 소수의 대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번 아까 우리 문병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전당원 투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 후보는 국민 참여를 열고 당직 후보자는 당원들의 참여로 결정한다는 정신을 다시 확인하되, 과거의 지리적인 요건 또 이런 모바일이 확대되지 않아서 생겼던 통신수단의 문제점 때문에 주로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던 지도부를 전당원 투표로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교통적 기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우리가 기초선거구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던 경험을 하면서 전당원 투표제야말로 전당대회보다 더 상위의 의사결정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표를 뽑는 일을 전당원 투표제로 한다면 굳이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을 확보하는데 그 많은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아젠다 경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더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후보가 유리한 정책 선거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계파 갈등이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는 것을 막으려면 첫 번째로 전당원 투표제로 가는 것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많이 확보해서 그들이 지명한 대의원들로 결정되는 구조만 바꾼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권 대권 분리론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이번에 당선되는 대표 지도부가 아무래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어떤 계파의 수장이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계파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공정하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권을 주지 않은 다 계파들은 저 계파의 수장이 저 당권을 잡으면 뭔가 전횡을 일삼지 않을까 하는 그 오해 때문에 오히려 제가 목격한 것은 특정 계파의 수장이 당권을 잡아서 전횡을 해서 문제라기보단 당권을 잡지 못한 타 계파가 그 당권을 준 계파를 견제하는 것이 더 강했다. 근데 그 문화가 바뀌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전당대회 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또 대표가 되신 이후에 총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당권을 주지 않은 타 계파의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는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 같이 훌륭한 분이 당대표 되셔가지고 지지율 단수 후보로 내려오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왜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더 보호해서 더 키워야 할 정당이 당대표를 시켜서 계속 지지율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느냐 하는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나는 소통 구조입니다.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앙당과
당원과의 소통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국민과의 관계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당이 굉장히 닫힌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열어야 되는데 이건 민주성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과 구조를 바꿔서 여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소통 구조는 정말 지금 있는 온라인 이 모바일 이 시대에 페이퍼를 돌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온라인 이 플랫폼을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당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을 지역구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저는 정당과 국민과의 소통 구조도 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당은 맨날 선거운동이나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술이나 먹는 정당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보이는 하는 저는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아무리 거듭나려고 노력해도 전달되지 않음으로 해서 받쳐지는 이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의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당 내에서 가장 크게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거가 뭐였냐 하면 이를테면 이제 온라인 당원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지지자 이 사이에 어떤 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대립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모든 발언해 주시는 분들이 다 지금 이제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우리 당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가장 약해진 게 우리는 뿌리와 근본이 약해졌는데 그 뿌리에서부터 당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 당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변화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이제 2002년 정도까지 우리 당이 굉장히 이 정당의 시스템이나 국민과의 소통, 참여 이런 면에서 앞서 있는 선진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소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게 우리가 무신분립이라 저희 이제 고사 뭐 이런 것을 자꾸 쓰게 되는데요. 이게 학여 역행주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배움의 길은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은 결국 뒤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10년 넘은 시기에 국민들도 변화했고 또 계층의 구성이라든가 세대 구성도 변화됐고 또 거기에다가 특히 변화한 것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이 수단과 또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게 변화된 이 국민들이 이미 지나간 자리에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당의 이 기본적인 당원 제도 이런 것들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정당법이 재작년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서명 방식의 입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넣어도 그것을 인정하는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의 당원 당규도 그렇게 입당 절차를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팩스야 뭐 다 사무실에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홈페이지에 전자 서명 방식의 입당 절차가 안내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이 지지자들을 최대한 함께 할 수 있게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입당 절차조차도 온라인으로 열어놓지 않은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얼마든지 당에 함께 들어와서 활동하고 또 나름의 자기 주장을 하고 또 당의 의사결정에도 모두 다 지지자까지 다 열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이 등급에 따라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루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당원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활동이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정당 또는 생활정치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하는 게 저는 생활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이 생활정치하는 정당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생활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우리 당과 함께하면 어떤 정치 생활을 하게 되는가, 어떤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가, 지지자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 당의 그 철학과 이념과 정책 또 민주적인 그런 소양을 주변에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정말 광범위한 이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그러니까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계속 바뀌어져 나가고 확대돼 나가는 그런 이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최근에 이야기되기 시작한 생활민주주의 정당 이런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원 당규라든가 정당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갖춰야 될 부분, 혁신을 해야 될 부분도 역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누구나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파 정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계파 정치를 극복하는 것은 계파를 잊어버린다고 계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이 계파를 물론 해체하자라고 한다고 당장 해체가 될까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 당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당을 계파 정치와 자유로운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당의 주요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우리 스스로 계파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 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파 정치를 낳고 있는 당의 제도와 문화 이런 것들도 이 혁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체제, 이를테면 과두적 지도체제와 또 계파를 낳는 당의 이 공천제도라든가 당 운영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아시죠? 사실 이제 제왕적 이 총재 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한 15년여 정도 이 과두적 지도 체제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우리가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 13년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단일성 지도 체제로 변화가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는 집단 지도 체제로 이 각종 선거, 그러니까 특히 대선과 경선을 치러봤는데 그것이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당이나 공천, 또 당 운영이나 공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어떤 계파 간 나눠먹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거나 또는 계파 간 발목 잡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단일성 지도체제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단일성 지도 체제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통합의 과정에서 각종 대의기관이 그러니까 완비가 되지 못한 데서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최고위원회의가 그렇게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또 당무위원회의 경우에는 100명 정도 되는 그 거대한 회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한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써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이 견제 장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회의가 그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계파 정치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강화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그 작동하도록 해서 그 지도부에 대한 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그 김대중 총재께서 당을 이끄실 때도 당무회의는 한 40% 정도는 그 비주류에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 지도부에 이 참여하지 못하는 비주류 측 이 인사들께서도 당무회의에서는 정말 격렬한 토론과 을 거쳐서 어떤 당의 이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어떠냐면 최고위원회의에서 계파 간의 어떤 뭐랄까요 타협이 이루어지면 당무회의에서는 그냥 의결해버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떤 뭐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돼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재의 당무회의 구조는 계파 정치에 대한 제동 장치가 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까지를 포함한 그 지도부에 포함되지 못한 그 비당권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디까지 이번에 손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천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정한 룰과 그 다음에 그 당원 국민에게 그 권한을 넘겨줌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인적 요소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제도는 네, 마지막입니다. 제도는 사실상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 또는 이제 이 배심원 경선이라든가 당원 경선 이런 부분에서 공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다 만들어 놨지만 이것을 어떤 경우에 어떤 경선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해나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서 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넘겨줌으로써 당 대표 또는 당 지도부가 어떤 자신의 어떤 계파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당의 주요 구성원들을 줄 세우기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제도 개혁을
이번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원과 지지자가 함께하는 정당으로의 혁신 그리고 계파 정치의 극복을 위한 지도 체제와 공천 제도의 그 개혁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40% 조금 넘고요. 우리가 20%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지경이 왔을까? 이게 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잠재적 지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건 뭐 역대 지도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못했거나 성과가 뭐 크게 나지 않았거나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건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간부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말하면 책임이 없다는 것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당대표나 지도부의 요건이 한 5개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동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당 운영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인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성입니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제왕적 총재 때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언론에서 해왔습니다. 네 번째가 야당성입니다. 야당답어야 할 때 야당답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죠. 저는 이 네 가지만 잘 갖춰서 하면 새누리당과 지지도 차이는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 기본만 하면 지지도 차이는 한 자릿수로 충분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태서 필요한 것이 당 지도부의 기획력입니다. 전략기획, 정책기획, 홍보기획 능력을 발휘하면 나는 지지도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캠페인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비교적 많이 갖춘 사람을 지도부로 뽑자 이런 캠페인을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당이 혁신돼야 하는데 뭐 혁신은 지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원 구조, 두 번째는 공천 방식, 세 번째는 지도 체계입니다. 당원 구조 여러분이 말씀했습니다만 요약하면 우리 당의 뿌리는 보람의 당원입니다. 1987년에 이 보람의 당원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람의 당원만으로 당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정당, 모바일 정당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원을 지역에서만 모집하지 않습니까? 부문별로 당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노동이다, 농민이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천은 역시 대표의 독선 전행이 불가능한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거 만들어서 데모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뭡니까? 정체성과 도덕성에 이 맞는가? 이거 안 맞으면 탈락되는 거고요. 다음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지도 체계를 잘 세우는 일일 겁니다. 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몇 가지 쟁점들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강정책 생각해 보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판단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 우리의 정강정책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플랫폼에서 우경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명백한 사실이고 어쩌면 역대로 비교해보면 민주통합당 시절의 강령 정책이 가장 우리 당이 서 있어야 할 적절한 위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것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 가도 관계없다. 실천 속에서 이걸 갖고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천 속에서 잘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대선 후보의 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근원은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 그 공정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만들 문제지 분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공천 방식을 바꾸고 예컨대 시도당이 공직 후보를 추천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할 일이다. 다음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냐 이런 겁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여러분 말씀처럼 이거는 개파 안배를 겨냥한 것이고 리더십의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그동안 해서 생긴 문제는 역시 시스템으로 극복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현재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이 5명 뽑혔는데 대표가 3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최고위원을 지역과 부문에서 뽑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최고위원 5명을 뽑고 예컨대 지금 우리가 부문별로 최고위원을 뽑을 토대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노동, 여성, 청년 이런 최고위원들을 그 당원들로 하여금 뽑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을 구성하면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당이 삼권 분립 체계를 좀 추구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윤리위원회, 당론의 정면으로 위배해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당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당윤리위원회를 획기적으로 강화, 뭐 이름도 바꿀 수 있겠고요. 이거는 예컨대 뭐 전체를 당외 인사로 구성하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실질화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 당무위원회라는 것은 대표의 덜러리 기구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당무위원을 막 밀어넣어서 이런 당무위원회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어떻게 하느냐? 시도당 위원장, 부문별 위원장, 예컨대 뭐 노동, 여성, 청년, 농민, 자영업 뭐 등등 이런 부문별 위원장 플러스 대표 최고위원 이래서 한 30명 이내 이 정도로 해서 당무위원회가 사실은 선출된 사람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으면서 결정을 하면 그거야말로 강력한 권위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분권형 정당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지역 조직만 있지 않습니까? 시도당하고 지역위원회만 있는데 부문위원회를 아까처럼 제가 제안한 것처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당과 부문위원회의 조직, 예산, 인사의 독자성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만 시도당과 부문위원회에 공직후보 추천권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문위원회가 잘 만들어지면 당 지도부가 이번에 노동 쪽에 비례는 몇 명이다, 시민운동 쪽에 비례는 몇 명이다 정하면 그 부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대표가 앉아서 번호 매기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는 훨씬 더 공정하고 좋은 후보가 뽑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청 관계가 보통 청와대가 이제 독주하고 당이 따라가느라고 힘들고 욕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조항을 우리 당원에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책임지고 우리가 집권했을 땐 국정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은 당 대표의 국무위원 추천권 같은 것을 당원에 저는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라는 것은 우리 당을 대표한다는 말이죠. 예컨대 당 대표가 국무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우리도 뭐 당내 검증기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총리가 제청하고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많은 개혁 과제를 담아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논란이 되지 않으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까 말했던 당무위원회 실질화 같은 거라든지요, 부문위원회의 건설이라든지 뭐 당윤리위원회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다란 갈등 대립 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서 전진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